집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뭐 부동산 PF보다도 저는 이걸 좀 더 빨리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주거복지와 민생이 전적으로 민간에 너무 맡겨져 있어요. 전문가분께서 오랜만에 좀 의견이 좀 합치가 좀 됐는데요. 자.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빌라 시장, 서민들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 충격으로 인해서요, 저 빌라 기피 현상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전히 뭐 매매나 뭐 전세 거래량은 뭐 20%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신규 허가도 뭐 4분의 1 토막 난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한번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흥미로운 게 이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동시에 급감한다는 건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아예 빌라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부터 촉발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가 되면 빌라에 대해서 월세로 이동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매매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아예 그냥 전세와 매매, 특히 임대차 계약도 완전히 줄다는 건 이제 빌라 사기 싫어, 나 아파트 살래,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빌라라는 게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하거든요.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피되고 사람들이 나 여기 안 살래 하는 순간 사실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가 있어서 저희가 빌라 시장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분명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됐고, 개인 차원의 거래 속에서 생긴 사인이 책임져야 될 범주를 넘어간 시스템적인 함정이 있다는 걸 다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도 일말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일말의 책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차원에서 시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장난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IT 시대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매매도 줄고 하는 이런 기피 현상들, 이게 그래야 사라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빌라라는 건 내 집 장만하기 직전에 징검다리인데,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기피하게 되면 다들 월세 살면서 내 집 장만은 더 멀어지는, 요원해지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진짜 뭐 부동산 PF보다도 저는 이걸 좀 더 빨리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일단 진단을 좀 하자면 왜 이렇게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을 하느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매매가 죽으면 전세가 좀 살아나고 서로 액티브 스탠바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죽는 현상은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세의 기본적인 요건은 신뢰잖아요.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2022년에 전세 사기가 생기면서 내 돈이 안전한 게 아니었네? 전세금이?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전세 사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왜? 집주인한테 연락합니까? 계약기간 끝나기 한 2, 3개월 전까지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잠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미 수습하기는 늦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 사기치기 너무 쉽고요. 사기를 입증하는 건 피해자 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처벌도 문제고 시스템도 문제고, 교수님 시스템 얘기했지만 아니 국가 시스템인데 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왜 세입자가 2030 MZ 세대들이 계약서 들고 등기부등본 떼고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는지 시간 내에서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그걸 법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해준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그게 그렇게 생색낼 일인가요? 전세 계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불안해,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왜 매매 시장이 죽냐면 신축 빌라들은 어떻게 파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팝니다. 101호 3억이다. 전세 2억 7천에 맞춥니다. 야, 3천만 원으로 갭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맞춰집니다. 아파트처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지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그럼 기존에 2억 7천 들어가 있던 사람이 전세금을 못 뺍니다. 본의 아닌 게 또 깡통 전세가 돼요.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 보니 전세 안 들어가죠. 전세가 안 맞춰주니까 매매가 안 되죠. 신축 빌라 못 짓죠? 안 지으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주거 사다리 무너지죠?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한 전세 계약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진짜 22대 국회하고 정부는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오랜만에 좀 의견이 좀 합치가 좀 됐는데요. 자, 빌라 포비아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너진 어떤 빌라 시장을 좀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나 방법, 좀 해안 있으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이란 게 결국에 민생과 그리고 주거복지에 바로 연관이 돼 있는데 주거복지와 민생이 전적으로 민간에 너무 맡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고요. 특히 땅이 좁은 땅이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한테 이렇게 전부 다 임대시장과 주택시장을 맡겨놓으니까 사기치고 그다음에 전세로 막 투자해 놓고 과잉 공급 아니면 과소 공급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책적 지원을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막지만 근원적으로 한국에 공공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청년과 주거 취약층이 그런 공공의 사다리를 통해서 일종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질 좋은 공공주택 그리고 안전한 공공주택의 비중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빌라가 문제가 생기면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거나 물론 가격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저렴하게 매입해야겠지만 그래서 매입해서 다시 또 빌라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공공주택이 확충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향후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MZ세대들 피해 사례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물렸길래 저 친구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봤더니 뭐 6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 저 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건 정말 상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그 5천만 원이 전부가 모아서 생긴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걸고. 왜냐하면 MZ세대들의 평균 급여에서 생활비 빼고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자기 전부를 그냥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저도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극단적인 선택하기 하루 전날까지 출퇴근했고 그리고 문자로 엄마 나 5만 원만 빌려줘. 이게 문자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까지 놓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큰 돈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금액 자체가. 부동산 PF가 큰 돈 드는 거니까 그건 진짜 옥석을 가리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진짜 전향적인 그 판단으로 국가가 좀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공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MZ세대들이 또 잘 되고 잘 일어쓰고 해야 제 국민연금도 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건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정부, 국회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신 분들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6천만 원 얘기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뭐 무이자 대출 해준다든지, 그 정도는 전 대한민국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앞서서도 안전한 계약 시스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시스템에 맡기면 안전한 거는 좀 등록, 예방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허그도 잘못했잖아요. 아니 계약서 들고 내면은 그냥 해줘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한테 굉장히 밥이 됐는 게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의아한 게 뭐 50채, 100채씩 투자를 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임대사업이라도 정상적인 임대사업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월세의 운영 수익을 얻는 게 그게 정상적인 투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1주택, 2주택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1주택인데 역전세가 생기면 어떻게든 뭐 시간이 지나든 내가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해결이 되는데, 솔직히 10채 이상이 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주택이든 10주택 이상이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받는 전세금이 다 집주인한테 가지 않도록 한 30% 정도는 뭐 허그나 아니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예치를 하고 이자 정도는 집주인한테 주더라도 30%는 공공기관이 좀 키핑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생긴다면 경매 넘어가도 30% 가지고 할 수 있으니 이런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경우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지금 국가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좀 구제할 수 있는, 물에 빠진 피해자들 좀 건져낼 수 있는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 판단의 기준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층에 대한 일종의 투자거든요.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 뭐 청년 투자법 이렇게 해서 거기서 손해 본 거 투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자, 아마 저희 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MZ세대들 뭐 이런 현상들을 보다 보면 뭐 근로이업까지 꺾일 정도로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로까지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원리금 부담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과연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이런 우려를 조금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예, 그 서울의 아파트가 유난히 이게 낮은 지표를 나타나거든요. 물론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의 그 함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도 충분히 매입 가능한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대신 그게 어떤 가격대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평균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뭐 5억 원대도 있고 4억 원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4억 원이든 5억 원이든 그게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꼭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희망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게 이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요, 다주택자가 집을 사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막 천정부지로 갈 때 무주택자가 집을 사요. 우리나라가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20년과 2021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연평균 40만 명이 사다가 갑자기 55만 명, 54만 명이 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줄어들어요. 집을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걸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향후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무주택자가 사고,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다주택자가 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KB국민은행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 그런 왜곡되게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무주택자분들한테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뭐 저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좀 길게 보자. 우리가 너무 급해요. 우리가 미래에 그럴 일은 없다라는 미래는 없습니다.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다음 열차 반드시 오더라고요. 오히려 무리하게 탔다가 다음에 더 좋은 열차를 제가 못 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온다. 근데 그 열차도 못 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열차는 반드시 타는 노력을 KB부동산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말자. 우리가 남하고 비교해보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내가 초라해지고 초조해지거든요. 내 친구는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을 벌었대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더 열심히 했는데 집을 사지 않은 이유만으로 뒤처진 것 같아요. 이게 다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집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 사고 자금이 될 때 사고 다음 열차를 타도 되니까 비교하면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발, SNS도 사실은 그게 정신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고 그냥 앞만 보고 자기 자신, 우리 가족만 보고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투자 투기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 개인적인 지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이 세네 군데 중에 어디 살까 고민할 때 쾌적한 환경도 고민하지만 그 어느 동네가 나중에 또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해요. 그럼 이거는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그 정도 고려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전 재산을 써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마치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집 산다 그러면 그걸 투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한 거다. 아무리 우리가 부동산에 불편한 진시들이 많이 섞여 있더라도. 그리고
정부 통계에서 내가 집 하나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 세력으로 안 보고 투자자로 보잖아요. 실거주라 보고. 저는 그것도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살 곳이 아니었는데 뭐 파주라든가 일산 외곽 지역에 집이 싸서 나도 요때 집 하나 안 사면 큰 난리 날 것 같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 세입자가 이제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분명 갭 투자해서 투기한 건데 내가 산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국가 통계에선 투자자로 보는 거잖아요. 실거주자로 보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원하는 거냐면요, 저희 아버님 때 사례가 또 도래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어떻게 샀냐면 살 집을 샀고요. 리브, 바이가 아니라 살 집을 사서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이라는 건 거주다, 투자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갭 투자해서 그것도 파주에 집값 거품 만들게 하고 또 어디 살까 고민하면서 또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뛰어다니고 이런 게 또 집값 부풀려온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은 바이가 아니라 리브 관점에서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돈 되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한 아파트 이런 걸 좀 사기를 좀 원하잖아요.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핫스팟 혹시 좀 있으시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키워드로 그냥 다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분명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솔직한 거, 가치제이자 상징제이자 또 사치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댁이 어디세요? 물어봤을 때 어느 동네 살아요? 그랬는데 이 정도 되는 데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자산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거,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볼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은 어디 살고 싶어 하지?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곽에 전원주택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뭐 분양가도 싸고 뭐 심지어 2층 집에 계단도 있고 나 살긴 좋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거 좋을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두 눈으로 시장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들을 볼 때 기준이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 비율이 높은 부동산을 선택하시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사놓은 아파트는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러면 투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이걸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월세를 줬다는 건 누군가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아파트 선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은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취약한 게 쉽게 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와중 속에서도 거래가 빈번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가 1년에 몇 건이 거래되지?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신다. 아까 박정구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투자를 바이가 아니라 리브로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바이로 생각할 때 리브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수가 리브로 생각하고 소수가 바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절대. 그럼 계속 누군가 돈 번 사람이 나오고, 그럼 아까 김인만 소장처럼 배 아파. 네? 그 배 아픈 게 내가요? 네. 갑자기 배가 아파. 배 아픈 게 계속되면 투자는 안 없어져요. 근데 모두 다 투자해. 모두 다 투자하면 역설적으로 이 주택시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좋아지고,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좋은 타이밍을 잡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를 본다면,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 버틴 지역들은 그래도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역세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광수 대표님 말씀 듣다가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이제 집 사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수를 하는 게, 너무 내 집이다 보니까 자기 관점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집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아니라 나중에 내 집을 살 사람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타인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 집을 같이 보러 간다는 기분으로 본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양질 일자리도 보이고 역세권도 보이고 집 상태도 보이는데, 내 집의 관점에 빠져버리게 되면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는데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친구 집 보러 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좀 알아본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요. 2024년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